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듯 솟아오른 유진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푸른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뻗어 올라간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구조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주변의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거울처럼 비쳤다. 그곳은 부와 권력, 그리고 야망이 한데 뒤섞여 끓어오르는 용광로와도 같았다. 바로 그 제국의 정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시의 소음과 멀리 떨어진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보낸 그는 마치 다른 시간 속에서 걸어 나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의 옷차림은 지극히 평범했다. 살짝 빛이 바랜 면바지와 낡은 운동화, 그리고 어깨에는 조촐한 백팩 하나가 전부였다. 오랜 여행으로 쌓인 희미한 먼지 냄새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비장함과 앞으로 마주할 폭풍에 대한 차가운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거대한 성. 그러나 지금은 탐욕스러운 삼촌 강민석의 소나귀에서 신음하고 있는 곳. 지훈에게 이곳은 되찾아야 할 유산이자 바로잡아야 할 과거였다. 그가 육중한 회전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값비싼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훈의 소박한 행색은 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고, 몇몇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회전문을 막 통과하려던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잘 다려진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보안팀장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박 부장은 위아래로 지훈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에는 이곳의 질서를 해치는 불청객을 발견했다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살짝 올라갔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어딜 가려고 하는 거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거만했다. 그는 지훈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듯했다. 배달원이거나 혹은 시위라도 하러 온 불만 분자,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두 가지뿐이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의 지루한 일상 속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권력의 말단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유진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일부라고 굳게 믿었다. 지훈은 박 부장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다. 안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차분하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박 부장의 비웃음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회장님? 이 허름한 차림의 젊은이가 감히 유진그룹의 하늘 같은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것은 그가 들어본 농담 중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이었다. 박 부장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주변을 지나던 몇몇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회장님, 자네가 꿈이라도 꾸는 모양인데 잠꼬대는 집에 가서 하시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회장님을 입에 올려? 썩 꺼지지 않으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그의 말투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박 부장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강민석 회장님을 만나야 할 중요한 용건이 있습니다.
비켜주시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무너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서막이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천한 놈이 자신에게 명령을 해. 그는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 자식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경비, 이리 와서 이놈 좀 끌어내. 그의 고함에 근처에 있던 경비원 2명이 달려왔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들에게로 완전히 쏠렸다.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다. 지우는 밀쳐진 충격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박 부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 오만한 태도, 힘없는 자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저열함. 이것이 바로 지난 18년간 강민석이 유진그룹에 심어놓은 문화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만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곱게 내 발로 걸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 손에 이끌려서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가게 될 테니. 박 부장은 다가온 경비원들을 등지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는 지훈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며 도망가는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줄 터였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입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당신 이름이 박철민 팀장 맞습니까? 유진그룹 보안팀에서 15년을 근무했고 5년 전 강민석 회장의 특별 지시로 팀장으로 승진했죠. 아내와 딸 하나가 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당신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인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로비의 소음을 뚫고 박 부장의 귀에 명확하게 밝혔다. 박 부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이 젊은 놈이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단순한 배달부나 시위꾼이 아니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이놈, 감히 나를 뒷조사해. 내 놈 정체가 뭐야? 지훈은 그의 반응에 만족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정체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석 회장의 불법 비자금을 관리하는 심부름꾼 중 하나라는 것도, 당신 딸 유학 자금, 그 아파트, 전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정말 모릅니까?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 부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박 부장은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해프닝을 구경하던 눈들이 이제는 의심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부장은 위기감을 느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지훈을 포위하게 했다. 어떻게든 이자의 입을 막고 여기서 쫓아내야만 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이놈이 회장님을 모함하려고 온 스파이가 분명하다. 당장 잡아. 박 부장이 소리치자 경비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들의 팔을 비틀었다. 전문적인 격투술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동작이었다. 시골에서 보낸 세월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힌 기술이었다. 경비원 2명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지훈은 다시 박 부장의 앞에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지훈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폭력까지 쓰는 겁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시죠.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모욕과 행동,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지훈은 스스로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여기서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 유진그룹의 썩어빠진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강민석의 충견이 어떤 인간인지도 파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타워 밖으로 걸어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 부장은 멍하니 서서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저 젊은 놈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확신에 찬 눈빛과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비서실인가? 방금 정문에서 수상한 놈이 회장님을 찾는 소동을 피웠다. 즉시 보고해야겠어. 한편 유진타워를 빠져나온 지훈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로비에서의 소동은 그의 계획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입가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최 변호사님, 저 지훈입니다. 방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성문 앞은 아주 더럽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 멀리 햇빛 속에서 괴물처럼 서 있는 유진 타워를 돌아보았다. 이제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18년간의 기다림은 오늘로 끝이었다. 강남의 화려하고 차가운 빌딩 숲을 벗어나 지훈이 향한 곳은 시간의 흐름이 조금 더 느리게 느껴지는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이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5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3층 창문에는 최인철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자 지훈의 아버지인고 강진철 회장의 가장 신뢰받던 법률 고문 최인철 변호사의 공간이었다. 사무실 안은 빽빽하게 들어찬 법률 서적과 오래된 서류 뭉치들로 가득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공기 중에는 잉크와 종이 냄새,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신뢰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6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안경 너머로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최인철 변호사였다. 두 사람의 재회는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오갔을 뿐이다. 최 변호사는 훌쩍 자란 지훈의 모습에서 강진철 회장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18년 전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의지를 가진 청년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뛰어넘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서 오게, 지훈군. 오는 길이 험하지는 않았나. 최 변호사는 따뜻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으로 이끌었다. 유진 타워에서의 일은 전에 들었네.
역시나 그자들이군.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박 부장의 오만함과 그 안에 서린 강민석의 그림자를 자리에 앉아 최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할 때가 되었네. 오늘이 바로 자네의 25번째 생일일세.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로 그날이지. 그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거대하고 낡은 금고로 다가가 다이얼을 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봉투를 지훈 앞에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 안에 돌아가신 회장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네. 강민석 회장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진짜 유언장일세. 그는 말을 이었다. 강진철 회장은 동생의 야심을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은밀하게 자신의 모든 지분을 스위스 은행의 비밀 신탁 계좌로 옮겨두었다. 그리고 그 신탁의 유일한 상속자로 강지훈을 지정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하고도 강력했다. 강지훈이만 25살이 되는 날 신탁 계좌에 잠들어 있던 유진그룹의 모든 의결권 있는 주식은 자동으로 그의 소유가 된다. 그 양은 강민석과 그 일파가 가진 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양이었다. 지난 18년간 강민석은 자신이 완벽한 승자라고 믿었지만 그는 단지 텅 빈 옥좌를 지키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지우는 유언장을 든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상속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담긴 유산이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책임감이었다. 삼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강민석은 자네가 시골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거나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걸세. 회장님의 사고 이후 내가 자네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으니까. 이제 전략을 논의할 시간이었다. 최 변호사는 강민석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설명했다. 그는 지난 18년 동안 이사회의 핵심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았고 비자금과 약점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며 철옹성을 구축했다. 지금 지훈이 내가 진짜 주인이다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이사회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역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우리는 적의 눈을 피해 성벽 아래의 땅굴을 파야 하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해. 최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우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경영 철학 서적과 함께 경제학, 재무 관리를 공부해 왔습니다. 강민석이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지훈의 준비된 모습에 최 변호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에코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이 투자회사는 지훈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그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들 주식을 조금씩 사들여 시장에 혼란을 주고 강민석을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최 변호사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진그룹 기획조정실에 윤서연이라는 젊은 분석가가 있네. 명문대 수석 졸업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출신이 평범하고 윗선의 부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고 있지. 그녀는 강민석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지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 최 변호사는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윤서연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녀의 아버지와의 낡은 인연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해왔다. 그는 그녀가 정의로운 인물이며 강진철 회장이 추구했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임을 확인했다. 그는 언젠가 지훈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 그녀라는 카드를 조용히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유진그룹 내부의 가장 깊숙한 정보를 빼내올 수 있는 비수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훈은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최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와 성견지명의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제 윤서연과 안전한 통신선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최 변호수는 그녀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와 암호화된 메신저 아이디를 건넸다. 그리고 둘만이 알 수 있는 접선 암호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몇 년 전 윤서연이 작성했다가 윗선의 압력으로 묻혀버린 계열사의 작은 비리를 지적했던 보고서의 제목이었다. 그 시각 유진타워의 한쪽 구석 사무실에서 윤서연은 싸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공들여 만든 보고서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되자 깊은 무력감과 환멸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메신저의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아이디였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메시지를 열어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사라진 M 프로젝트 보고서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M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작성했다가 묵살당했던 바로 그 보고서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 변호사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신호였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서초동의 법률사무소. 지우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짧은 단어에서 지훈은 그녀의 굳은 결의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동맹은 맺어졌다. 이제 복잡한 체스판 위에 첫 번째 말이 놓였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다. 이제부터는 속도와 은밀함이 생명일세. 강민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이미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어야 해. 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의 욕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난 18년의 외로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것이었다. 지훈의 새로운 거점은 서울의 번잡한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평범한 오피스텔 단지 중 한 곳이었다. 겉보기에는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거주하는 여느 건물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머무는 17층의 작은 공간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였다.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 위로는 복잡한 주식 시세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강지훈은 유령이 되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 에코 캐피탈의 그림자 뒤에 숨어 거대한 유진 제국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인철 변호사는 그의 곁에서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지난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보태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노련한 장군과
젊은 군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시작하지.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몇 단계의 암호화된 절차를 거쳐 스위스에 있는 에코 캐피탈의 자금 관리인에게 첫 번째 지령이 전달되었다. 목표는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화학과 유진전자였다. 한 번에 대량의 주식을 매수해 시장의 경계심을 사는 대신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소량으로 나누어 꾸준히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거래 현황이 떠올랐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작은 조약돌을 던지듯 그들의 매수 주문은 거대한 주식 시장 속에서 미미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훈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왔다. 그의 침착함은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유진 타워의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는 미묘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었다. 유진화학과 유진전자의 주식 거래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특정 세력이 꾸준히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거래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았지만 그 방식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어서 분석가들의 신경을 긁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의미불명의 매수 패턴으로 규정하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곧장 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실로 올라갔다. 강민석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그에게 끝없는 정복감과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고, 아니,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의 앞에 전략기획팀장이 공손하게 서서 보고서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강민석은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고작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호들갑이군. 시장에 굴러다니는 개미 투자자들의 발악이겠지. 아니면 우리 성과에 배가 아픈 경쟁사 놈들의 소심한 장난이거나 이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말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외부의 사소한 공격 따위로 흔들릴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전략기획팀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민석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강민석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매수 세력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관심은 오직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한편 전략기획팀 소속의 윤서연은 숨막히는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 자료 정리 업무만이 쌓여 있었다. 상사인 김 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김 부장이 주도했던 부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직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립이 오히려 그녀에게 기회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더욱 자유롭게 내부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비밀 통신이 시작된 이후 밤낮으로 강민석과 그 측근들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평택 지역의 대규모 부지 매입 계획 안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사업 목적은 물류단지 건설이었지만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의 감시를 피해
관련 자료들을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저장 공간으로 옮겼다. 퇴근 후 그녀는 인적이 드문 카페의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지훈에게 자료를 전송했다. 파일과 함께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메시지도 덧붙였다. 토지 매도자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실소유주는 강민석 회장의 오랜 자금 관리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입니다. 오피스텔의 작전 본부, 지훈과 최 변호사는 윤서연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하며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녀가 지목한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부 등본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모든 것이 강민석에게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회사 돈으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그 차액을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군. 형님의 회사를 자신의 개인 금고쯤으로 여기고 있어. 최 변호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훈은 분노하는 대신 차갑게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민석이 스스로 거대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최 변호사님, 이 평택 부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수집해 주십시오. 주변 개발 계획, 실제 시세, 그리고 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까지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평택의 지도를 바라보았다. 강민석에게는 이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겠지만 지훈의 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 지점으로 보였다. 며칠 후 유진그룹 이사회에서 평택 부지 매입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강민석의 사람들이 장악한 이사회는 일사천리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자라나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에코캐피탈의 이름으로 그는 이미 평택 부지 주변의 다른 땅들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서연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파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파도는 머지않아 오만한 제국의 성벽을 남김없이 집어삼킬 것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진그룹의 회장실은 승리와 탐욕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평택 부지 매입 계약서 서명식은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값비싼 와인을 터뜨리며 미리 축배를 들었다. 그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에게 있어 그저 사소하고 지루한 절차에 불과했다. 법무팀과 재무팀이 계약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고 감히 누구도 그의 계획에 회방을 놓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훈의 오피스텔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작전이 실행되고 있었다. 지훈은 에코캐피탈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 이름은 이미 유진그룹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대신 그는 국내에 갓 설립한 또 다른 위장회사, 새지평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였다.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부동산 개발과 전혀 무관한 작은 컨설팅 업체에 불과했다. 지훈은 새지평 개발을 통해 강민석의 자금 관리인이자 토지 소유주인 인물에게 직접 접촉했다. 그는 유진그룹이 제시한 가격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가 포함되어 있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질문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탐욕스러운 자금 관리인에게 이 제안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강민석 몰래 약간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유진그룹의 법무팀이 다음날 서명을 위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지훈 측 변호사는 밤늦게까지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해버렸다. 거대한 덫이 마침내 굳게 닫혔다. 이제 먹잇감이 덫을 건드리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다음날 아침 유진그룹의 재무팀은 토지 매입 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최종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바로 어젯밤 날짜로 토지의 소유주가 새지평 개발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산에 보고 라인을 타고 빛의 속도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평택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뛰어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평택 부지가 어젯밤 다른 곳에 팔렸다고 합니다. 순간 강민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회의를 급하게 마친 강민석은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그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담당 임원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보고받고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장식품을 집어던져 벽에 박살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무능한 놈들, 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내 돈, 아니 회사 돈 수백억이 걸린 프로젝트를 이렇게 날려먹어? 그의 고함 소리는 회장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에 가해진 끔찍한 모욕이었다. 이미 투자자들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좌초된 것이다. 회사의 주가와 그의 명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다. 광적인 분노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편집증적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없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짐승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새지평 개발. 당장 그놈들 정체를 알아내. 사무실이 어디고 대표가 누군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란 말이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경쟁 그룹의 소행인가 아니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인가.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들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 중에는 얼마 전 정문에서 소란을 피웠던 젊은이를 쫓아내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했던 보안팀장 박철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박 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 부장은 회장의 부름에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공을 인정받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박 부장, 자네의 더러운 손이 필요할 때가 왔다. 새집형 개발이라는 놈들 뒤를 캐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좋다. 협박을 하든 미행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배후를 밝혀내 할 수 있겠나? 박 부장은 이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장의 신임을 얻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힘차게 대답했다. 회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까지 남김없이 찾아내 회장님 발밑에 대령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냥하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회장실을 나섰다. 어리석은 사냥개는 이제 자신이 모욕했던 주인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게 될 운명이었다. 지훈의 오피스텔 모니터에는 유진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평택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무산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었음에 만족했다. 그는 뉴스 화면 속에서 분노를 억누르며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강민석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복수의 불꽃으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다. 이제 강민석은 패닉에 빠져 실수를 연발하게 될 걸세.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법이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적은 혼란에 빠졌고 사냥감의 위치는 명확해졌다. 그는 이제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민석이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평택 프로젝트의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 사건이 일으킨 파문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민석 회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부하들을 닥달했다. 그의 분노는 특히 새집형 개발의 배후를 찾아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박철민 부장을 포함한 조사팀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새집형 개발은 말 그대로 유령 회사였다. 서류상의 주소지는 텅 빈 사무실이었고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준 노숙자였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단계의 해외 계좌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적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강민석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미쳐갈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닌 강민석의 명성과 권위를 서서히 좀먹는 심리전이었다. 최인철 변호사는 과거 언론계에 몸담았을 때 인연을 맺었던 정의감 넘치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은밀히 접촉했다. 지훈은 그 기자를 통해 강민석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교적 가벼운 비리들을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사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강민석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이었다.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재벌 총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며칠 뒤에는 다른 매체를 통해 유진그룹 계열사가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모든 기사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작은 균열들은 처음에는 재계의 수많은 스캔들 중 하나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간격으로 정경유착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사건 등 새로운 비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언론과 대중은 점차 유진그룹과 강민석 회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탐욕스럽고 비윤리적인 재벌의 전형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이 모든 것이 평택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이제는 여론을 이용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홍보팀을 동원해 기사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의 거친 대응은 언론의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결국 사회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평택 프로젝트 무산의 책임과 최근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강민석에게 요구했다. 강민석에게는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이사회는 이제 그에게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이사회 당일 유진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강민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며칠 전 정문에서 보았던 초라한 행색이 아닌 몸에 잘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쏠렸다.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비서에게 서류를 건넸다. 에코캐피탈이 소유한 소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격이었다. 아무도 그 작은 투자회사의 이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느 주주의 심부름꾼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지훈은 회의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 강민석에게서 가장 먼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지 사회이사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강민석에게 쏟아졌다. 평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경쟁사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일 터져나오는 회장님의 비리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이 왜 없습니까? 강민석은 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권위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강민석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뜨거운 낙인과도 같았다. 수세에 몰려 진땀을 빼던 강민석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사냥꾼의 조준경 안에 들어온 사냥감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시선의 근원지를 찾아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젊은 대리인과 마주쳤다. 순간 강민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저 눈빛,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눈빛은 어딘가 기묘하게 익숙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18년 전 비참하게 죽어갔던 자신의 형 강진철의 마지막 눈빛과 닮아 있었다. 강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말도 안 돼.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것뿐이야.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이사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사들은 당황하며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결국 이사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강민석 회장의 절대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 지훈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는 적의 심장부에서 공포의 씨앗을 심고 나왔다. 그 씨앗은 이제 강민석의 의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민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방금 나간 젊은 놈, 에코 캐피탈의 대리인이라고 했나? 당장 저놈이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에코 캐피탈이라는 회사도 샅샅이 뒤져. 놈의 눈빛이 잊히지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적의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사회 이후 일주일 동안 강민석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나날을 보냈다. 에코 캐피탈과 그 대리인으로 나타났던 젊은 남자에 대한 뒷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했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사회의 불신임의 눈초리는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 포획된 짐승처럼 초조함 속에서 발버둥쳤다. 지우는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강민석의 이성이 마비되고 그의 제국에 뚜렷한 균열이 생긴 바로 지금.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최후의 공격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은 폭풍. 그 이름처럼 그것은 유진그룹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금융 공격이었다. 여태까지 조용히 주식을 매집해오던 에코캐피탈이 갑자기 시장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룹의 핵심이자 강민석의 자존심인 유진전자였다. 에코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수백만 주의 주식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주가의 급작스러운 폭락은 다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고 이는 곧 투매 현상으로 이어졌다. 컴퓨터의 자동 거래 프로그램까지 매도 주문에 가세하면서 유진전자의 주가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시리우스 홀딩스라는 이름의 싱가포르계 투자 펀드가 유진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나섰다. 시리우스 홀딩스는 경영 불안정과 자산 가치 저평가를 이유로 들며 폭락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겠다고 공표했다. 물론 이 회사 역시 지훈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유령에 불과했다. 시장은 거대한 상어의 등장에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강민석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한쪽에서는 주가 폭락,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권 위협. 그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 앞에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주가를 안정시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이 필요했다. 다급해진 그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미래가 담보된 퇴직연금 기금까지 담보로 잡고 긴급 대출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였다. 이성을 잃은 도박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지훈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강민석이 불법적인 자금 조달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동안 최인철 변호사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는 다시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접촉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이날만을 위해 간직해왔던 결정적인 증거를 넘겼다. 그것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바로 18년 전 강진철 회장의 차를 운전했던 마지막 운전기사의 목소리였다. 최 변호사는 몇 년 전 암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채 죄책감에 시달리던 운전기사와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그는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는 눈물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민석이 어떻게 자신에게 돈을 주며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사고 이후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협박하며 해외로 도피시켰는지, 그 고백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처절했다. 그날 밤 해당 방송사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유진그룹 강진철 전 회장, 18년 전 죽음의 진실,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인가? 프로그램은 운전기사의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의 일부를 그대로 내보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석의 범행을 증언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나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총수가 자신의 친형을 살해했다는 흉악한 범죄 스캔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유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주식의 거래가 중지되었고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강민석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넋이 나간 채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이미 죽었거나 세상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원혼의 외침 같았다. 그의 책상 위 전화기들은 미친 듯이 울려댔다. 변호사, 검찰, 그리고 패닉에 빠진 이사들의 전화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훈이 일으킨 폭풍은 그의 제국을 흔드는 것을 넘어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탐욕, 그의 잔인함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바로 그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렸다. 회장님,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제국에 내려지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강민석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유진타워는 거대한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건물의 입구를 완전히 봉쇄한 채 진을 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스캔들의 중심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건물 내부는 침묵과 불안, 그리고 공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최상층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잿빛이었다. 그들은 어젯밤 뉴스를 통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회장이 사실은 친형을 살해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이어 강민석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폭군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와 텅 빈 눈동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그는 의장석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한 이사가 침묵을 깨고 회의 시작을 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최인철 변호사와 함께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오늘의 그는 지난번 회의에 참석했던 이름 없는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와 차가운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인철 변호사가 먼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사회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지훈을 향해 손짓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강지훈,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강진철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법적으로 유진그룹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은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과 강민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민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지훈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도발했던 평택 부지 매입 세력, 자신을 압박해오던 언론 플레이,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킨 마지막 폭로까지. 그 모든 것의 배후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 조카였다는 사실을 지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제 삼촌인 강민석 씨는 거짓과 탐욕 그리고 살인으로 쌓아올린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는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윤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평택부지 관련 비자금 조성의 전 과정이었다. 자금의 흐름,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 그리고 그 모든 돈이 결국 강민석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석의 범죄에 동조했던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지훈은 멈추지 않고 계열사 자금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들도 차례로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제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스피커를 통해 운전기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편집되지 않은 녹취 파일 전체였다. 운전기사의 울부짖음과 함께 강민석의 잔인한 범행 지시 내용이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웠다. 강민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짐승과 같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놈의 말을 믿지 마. 하지만 그의 발악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회장이 아닌 한낱 살인범일 뿐이었다. 회의실 벽 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철민 부장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정문에서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초라한 청년이 바로 유진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지옥 같은 공포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만장일치로 강민석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강민석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문 밖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져나왔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지훈은 의장석, 아버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18년에 걸친 복수와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길고 길었던 폭군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마지막 전투는 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강민석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유진그룹에는 조심스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최인철 변호사가 이끄는 비상경영위원회는 신속하게 그룹을 안정시켰고 강민석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스캔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건 파일 속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날이 밝았다. 강지훈 회장의 취임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조촐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유진 타워의 대강당을 가득 메운 임직원들 앞에 선 지훈은 화려한 명품 정장이 아닌 간결하고 활동적인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의 모습은 과거의 권위적인 총수들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다. 그는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다. 그의 첫마디는 복수나 단죄가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유진그룹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8년의 세월을 아픔과 기다림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과거의 어둠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임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저의 아버지 강진철 창업주께서 남기신 유산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망가져버린 유진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을 부품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고 부정한 이익이 아닌 정직한 땀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강당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설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인사를 발표했다. 그는 기존의 감시 기능이 마비되었던 감사팀을 해체하고 회장 직속의 정도 경영 및 미래 전략실을 신설한다고 선언했다. 이 새로운 조직은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신임 실장의 이름을 발표했다. 정도경영 및 미래전략실의 초대 실장으로 저는 윤서연 분석가를 임명합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당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윤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비상경영위원회에서 묵묵히 실무를 도왔을 뿐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은 단상에서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지훈은 그녀의 능력과 정의감이 새로운 유진그룹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첫 인사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윤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임직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막중한 책임감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오후, 지훈은 작은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 보안팀장 박철민이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대기발령 상태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비굴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행동을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박철민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
혹은 승리자의 희열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는 듯한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일어나 앉으시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철민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간신히 의자에 걸터 앉았다. 지우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유진그룹의 보안 책임자는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외모나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직위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새로운 유진그룹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봉투 안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박철민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변명도 용서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훈의 방식은 잔인한 복수가 아닌 가장 냉정하고 전문적인 정리였다. 박철민이 망연자실한 채 회의실을 나간 후 지훈은 마침내 회장실로 향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아버지의 공간이었다. 내부는 그가 떠나던 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책상과 손때 묻은 의자, 그리고 책장 가득한 경영 서적들. 책상 한편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아버지의 의자에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강민석이 그토록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 비친 풍경은 달랐다. 그는 정복해야 할 도시가 아닌 자신과 유진그룹이 함께 살아가고 책임져야 할 삶의 터전을 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리더의 길. 그것은 복수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 변호사와 윤서연, 그리고 새로운 유진을 믿는 수많은 직원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